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기본사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기본사회까지 좀 꺼내 들었는데 공통 질문으로 좀 한 가지를 드리고 차례차례 답을 들어볼게요. 호텔 경제론이 한창 논란이 와중에 이게 또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거는 아예 대놓고 정부가 돈을 풀겠다 뭐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되는데 굳이 이걸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용어를 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호텔 경제론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명명한 건 아니고 이준석 후보 쪽에서 예. 명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뭐 노쇼 경제 뭐 노쇼 경제라고 또 네. 얘기하시는 또 그 분도 계시던데 네.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일부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너무나 극단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이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예. 잠재 성장률도 이제 KDI에서는 0%대의 그 예측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가가 매번 돈을 풀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뭐 그러니까. 다만 어려운 순간에 뭔가 경제가 지금 꽉 막혀 있어서 돈맥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투입하고 그것이 이 순환이 이 돈의 순환을 만들어낼 때 이런 것들이 순환 경제의 방식으로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노동 시장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네. 소위 경제 활성화 방식의 일환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볼 내용이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기본 사회를 꺼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기본 사회라는 것과 성장이 그 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분배가 안 되겠죠. 그런데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내면 뭔가 이 사회의 격차는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건 성장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느 일정한 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회라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성장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장의 목표를 이 기본 사회를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네. 마치 그게 그냥 기본소득 나눠주고 국가는 무조건 성장은 도외시한 채 있는 돈을 퍼주면서 계속해서 국가의 부채를 늘려나가는 방식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국가 부채가 지금 너무 적으니까 더 늘려도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일관된 생각이잖아요. 적으니까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뭐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예를 들면은 100%, 50% 이렇게 있을 때 모든 나라가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어떤 체력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 300%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진단해보고 또 우리의 체력을 그만큼 키워낸다면 성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그 어떤 부채 능력 이런 것도 조금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인데 그런 국가의 국가 부채 비율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외부 변동성에 대한민국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예.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국가 부채 비율을 조금 높이는 거
그 당시에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추진할 때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걱정과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재명식 경제정책이라면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돈 좀 찍어내봐 일 것 같아서 국민들이 네. 불안할 수밖에 없고 커피 원두 원가 뭐 120원이니 하는 논란, 호텔 경제야 이거 정말 그러면 그 10만 원 손해 보는 호텔 주인장은 누가 할 거냐?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 팬덤인 개딸 중에서 그 호텔 경제학에 나오는 호텔 주인은 하고 싶은 사람 있느냐 했을 때 아무도 그 손해는 안 보고 싶을 거잖아요. 예. 중간에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결국에는 호텔 주인 혼자 10만 원 취소되고 환불되면 10만 원 손해 보는 네, 거잖아요. 노쇼 피해만 보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경제 분야에서의 무지라던가 본인의 실언을 또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이 와중에 기본사회 이야기까지 하는 건 저는 이미 권력에 취한 오만이라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 한 고집으로 유명했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그렇지만 대선할 때는 논란이 생기면 사과하고 납작 엎드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선거입니다. 선거 때는 무조건 나뭇가지 하나만 떨어져도 몸살이게 돼 있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데 이 선거 때마저도 커피 120원 내가 틀린 말 했냐. 호텔 경제학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뭘 잘 몰라서 그런다. 뭐 승수효과다. 뭐 유시민 같은 사람은 100분 토론 나와서 이건 한 대학원 수준은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아, 그래요? 국민을 네. 무식한 사람 취급해버리고. 예. 이러니까 아니 대통령 되기도 전에 저렇게 뻣뻣하고 오만하고 실수를 인정 안 하는데 대통령 되면 아주 난리 나겠네라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려고 했다면 기본사회위 설치만 주장할 게 아니라 기본사회위 설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통장 그리고 어떤 예산 추계 등을 좀 구체적이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비전만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남시정처럼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명 시장 경기도정도 아니고 경기도정도 성남시정?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성남시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이제 각광받고 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었던 그 중요한 계기는 그 3대 무상복지였잖아요. 그게 예. 무상교복과 청년배당과 무상산후조리입니다. 근데 말은 거창하죠. 산후조리는 정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 같고 무상교복은 교복에 있는 거품을 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무상교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수요자들한테 통장에다가 30만 원을 그냥 입금해 주는 것 뿐이었어요. 교복을 안 사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상 산후조리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25만 원을 분기마다 25만 원씩 주는 거였고요. 네. 기본소득 청년배당은 1년에 4분기에 100만 원 그냥 지역사랑 상품권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이 현금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보내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뭐 보도블록을 아껴갖고 재활용했었고 뭐 있는 복지를 줄여가지고 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재활용됐었던 임기 내에 보도블록 재활용 현황을 받아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입으로 예. 우리는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이런 복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요구권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5년간 보도블록 재활용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재원은 거기다 없었었고요. 심지어 성남이라고 하는 것이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 이게 수정중원구죠. 거기는 이제 아주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 이루어져야 될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그 도시에 적금처럼 부어있는 그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들을 깨서 이 3대 무상복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통장 붓고 그 청약통장을 깨가지고 돈을 지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정처럼 지금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의 어떤 동력 내지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말 없이 이렇게 하겠다. 하우투가 없는 거죠. 전 그거 예고편 스포일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가 없다라는 거는 토론회 때도 이준석 후보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유권자들도 어떻게 할 건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공약에 좀 신뢰가 가기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이 대선 기간 중에 말씀드릴 때 아주 세부적으로 방법론까지를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본사회 공약을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면 생애소득 보장이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주 4.5일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방향성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공산사회도 아니고 예. 그냥 내일부터 바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선언하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4.5일제 같은 경우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주 5일제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5.5일제였었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5.5일제를 5일제로 바꿀 때도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논의가 굉장히 우려도 많았고, 네.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논의를 모아서 공론의 장에서 모아서 그걸 5일제를 시행하고, 지금은 이제 5일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깃발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라는 말씀을 사실은 그렇게 비판적으로 하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히 예산 추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4.5일제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적 허리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는 전 정책이라고 보는 게 생산 일수를 하루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기업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주장하라고 하는 것은 임금 삭감이 없는 생산 일수를 하루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은 누가 받습니까? 그럼 기업 사측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사측에서 생산수가 하루가 줄어들고 부담하는 삭감은 누가 부담할 건데요? 그럼 기업에서 돈을 더 내줘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생산품은 떨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심지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인데, 개인 사업자 당장 이 채널A 앞에 있는 상권만 하더라도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회사원들의 어떤 점심과 저녁으로 그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 4일로 줄어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세하게 되게 지엽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 우려점을 명쾌하게 해소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거기서 방향을 봐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가 일수를 줄였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말이 겉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최대한 비전과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맞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죠. 예.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조금만 짧게. 네. 아니, 그러니까 맞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 근데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과거에 우리가 생산성을 얘기할 때 노동력으로만 하던 걸 뭐 AI나 또는 다른 방식의 기계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첨단 산업들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5.5일제를 5일제로 바꿨고 지금의 4.5일제로 간다는 것도 다른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을 똑같이,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산업에 있을 때, 4차 산업까지 있을 때 모든 걸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 약간 단계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우리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러면 그 남는 유휴시간들이라는 게 생기고 그 유휴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다른 활용도를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논의에 가야 할 시점은 되었다. 네. 소위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젠다를 던지신 거다. 그런 아젠다를 던져야 이게 지금 또 선거 때 이런 아젠다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아젠다를 던지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정책적인 수기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저는 맞는 합리적인 로드맵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짧게 두 분이 길게 통화하셨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지금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장해찬 최고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하우투가 빠지면요. 네. 그건 대국민 사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무슨 실험판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국제 정세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상당히 강력한 캐릭터의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주요 국가에 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좀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측이 봤을 좀 때는. 가능하고. 네. 네. 저한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젠다를 던져라. 저 일단 테슬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엔비디아 만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 만들까요? 예. 근데 던지라고 하면. 하우투가 빠지면 그냥 잘 하겠습니다. 예산 네. 많이 써서.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따지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보여준 어법이고 민주당의 태도거든요. 190석에 달하는 민주당 성향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공약 하나나 정책 하나를 말할 때 이게 또 탄핵 이후에 이루어지는 준비 기간 없는 이 임기 시작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기하지 않는 건 국민 앞에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이 실험적인 아젠다를 던지는 건 군소정당이니까 하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수권 정당이라면 네. how to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평소에 만들어 놓고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서 세 분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